자, 제4장 유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유전체를 삽입한다는 조건이 있죠? 이 말이 뭐냐? 자, 우리가 콘덴스가 있습니다. 공기 콘덴스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내부에 공기가 차지되어 있는 공기 콘덴스입니다. 이때 팽판 콘덴스의 C0값 얼마입니까? 면적이 S고 간격이 D고 그 사이에 공기가 차지되어 있다면 간격에는 반비라고 입실은 제로 S에는 B라는 값을 가지겠죠. 이거 사이를 우리가 유전체를 채웠다는 거죠. 여기에 두 개의 극판 사이에 면적은 똑같이 유지하고 간격도 똑같이 유지하고 사이에 입실은 S, 입실은 제로인 유전체를 채운 경우입니다. 그때 C값은 D분지 입실은 S, 입실은 제로 S로 용량이 변화될 거예요. 즉 여기에 입실은 S배만큼 용량이 공기 콘덴서에 비해서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용량은 공기 콘덴서의 용량에 비해서 입실은 S배 증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량은 입실은 S배 증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이렇게 용량이 증가함으로써 다른 현상도 발생돼요. 그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가지 조건에서 물어보죠. 하나는 자, 일정 전압을 인가할 때 그 변화를 읽어달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압이 인가 안 될 때의 그 변화를 읽어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정 전압이 인가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여기 일정 전압을 콘덴서에 인가하고 있습니다. 극판의 면적은 S고 간격은 D고 유전율은 뭐다? 입실은 제로인 상태죠. 요때 요 사이에 유전체를 입실은 S인 유전체를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입실은 제로인 유전체에서 입실은 S, 입실은 제로인 유전체를 삽입하면 발생되는 현상은 첫 번째 성이 뭐였습니까? C값이 증가했죠. C값이 D분지 입실은 S, 입실은 제로 S로서 공기 콘덴서에 비해서 입실은 S배 C값이 증가했습니다. 이 현상에 의해서 또 다른 현상이 발생되죠.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요 양단에 뜨는 전압은 일정 전압이죠. 그럼 담기는 전기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기는 전기의 양 Q의 끓은 뭐다? CV로 구해지죠. 그래서 일정 전압이 인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C값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이 입실은 S배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다? 전하량도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충전되는 전하량이 입실은 S배 증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볼까요? 자, C값이 C0였는데 이게 뭐다? 입실은 S배, 입실은 S, C0배 증가했습니다. 근데 전후에 인가하고 있는 뭐나? 전압은 일정 전압을 인가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 콘덴서에 담기는 전기의 양이 뭐다?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래서 입실은 S배 증가한다. 이렇게 읽어주면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후에 전하량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조건에 전압이 일정하다는 조건이 없다는 조건이죠. 요 일정하다는 조건이 없으면 당연히 전후에 전하량이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전기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Q라는 전기가 저장되어 있고 여기는 입실은 공기 콘덴서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전하량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Q라는 전하가 충전되어 있어서 이 두 개의 극판 사이에 입실은 S, 입실은 제로인 유전체를 채운 경우입니다. 물론 콘덴서에 전기가 저장이 됐기 때문에 이 양단에 전압이 뜨겠죠. 인가해 준 전압은 아니면 일정 전압이 뜰 겁니다. 그걸 우리는 단자 전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이 경우에도 전압이 뜰 거예요. 단자 전압이 뜰 겁니다. 자, 그래서 유전체 내, 극판 내 유전체를 이어주면 무조건 C값은 증가하죠. 그래서 C값은 C 입실은 S, C0배만큼 증가할 겁니다. 그럼 변화되는 형태는 뭐가 변화될까요? 전압은 똑같기 때문에 이제 단자 전압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자 전압 V뿔은 Q 나누기 C가 된 거죠. 반대로. 그래서 요 Q 전하량이 전후에 일정한 상태에서 전압은 정중량 C에 뭐다? 반비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C가 입실에 비해 증가하면은 단자 전압은 입실에 비해 감소하는 겁니다. 그림을 살펴보면 이런 경우죠. 담겨있는 전하의 양은 똑같고 요 C값이 정정용량이 입실에 비해 증가한다면 당연히 이 높이에 해당되는 단자 전압이 감소할 겁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자 전압이 감소하면 여기는 플러스 전기, 여기는 마이너스 전기가 저장되어 있는 콘덴서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될 겁니다. 요 내부에도 전기장이 형성되겠죠. 이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 전기장의 세기 E 이꼴은 전이 나누기 간격입니다.
그래서 간격이 전후 똑같고 단지 변화된 것보다 전압이 틀린 거죠. 요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틀려요. 그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지 않습니까? 몇 배? 입시연습에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개도 입시연습에 감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이 경도가 바로 뭐다? 전개의 세기, 전기장의 세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극판 내에 전기장의 세기도 입시연습에 감소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분거의 세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 볼까요? 분거의 세기는 기호로 P라고 적고요. 또는 시그마라고 적고요. 단위는 쿨롱퍼 메다 제곱. 단위 면적당의 전하량이죠. 이걸 다른 말로 단위 면적당의 분극 전하량 또는 다른 말로 단위 체액당의 뭐다 쌍극자 모멘터 이렇게도 분거의 세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분거의 세기가 뭔가 밑에 그림에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거의 세기는 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한쪽 극판은 플러스 전기, 반대 극판 마이너스 전기의 밀도, 전하 밀도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걸 우리는 전하 밀도, 다른 말로 전속 밀도라고 이야기하죠. 밀도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런 전하가 존재하는 공간 내에 유전체, 전련체를 했습니다. 이때 이런 유전체, 전련체란 건 전류, 자유전자가 없는 어떤 물질이죠. 그죠? 그래서 자유전자의 이동이 아닌 이 내에 존재하는 전하가 플러스 전기가 있고 내부에, 그다음 그 주변에 마이너스 전기가 돌고 있는 형태로 원자 핵이 구성되지 않습니까? 근데 외부에서 전기적인 압력을 가지면 이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우리는 뭐다? 도체라고 그래요. 자유롭게 이동 사물질 전련체 또는 유전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외부에서 전기장을 인가하면 플러스의 전기의 힘에 의해서 마이너스 전기는 이쪽으로 왼쪽으로 끌려오고요. 왼쪽으로 이렇게 끌려오고 플러스의 전기는 오른쪽으로 밀려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자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 하나가 보면은 왼쪽에는 마이너스 전기, 오른쪽보다 플러스 전기를 가지는 이런 입자처럼 보인다는 거죠. 쌍극자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이 마이너스와 플러스는 서로 뭐다? 상시가 돼버린 거죠. 상시가 돼버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등가이로는 여기는 마이너스나 여기는 뭐다? 플러스 전하가 분극, 거기 나누어서 모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전하의 양을 우리는 분극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전하의 양을 전하 밀도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에 유전체 내부의 분극에 의해서 모인 전하의 양을 우리는 분극 전하 밀도, 다른 말로 뭐다? 분극의 세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뭐다? 플러스 나중에 마이너스 전하가 보이죠? 반대극성의 전하가 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시그마 다시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플러스 시그마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럴 때 요 내부에서 플러스 극파에서 마이너스 극파로 작용하는 전기장의 세기는 얼마일까? 전기장의 세기를 구해보자 합니다. 자, 전기장의 세기는 전하 밀도 나누기 뭐다? 유전율이 된 거죠? 유전율이 된 겁니다. 근데 요 내부에 이런 분극 전하에 의한 유전율에 의한 분극 전하로 이 내부에 유전율이 없는 진공 상태로 지금 등가혈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요때 유전율은 입실은 제로 봐야 됩니다. 그때 요 내부에 존재하는 전하의 밀도란 것은 진전하, 주어진 진전하 밀도, 즉 시그마와 마이너스보다 분극 전하 시그마 다시를 뺀 만큼이 뭐다? 여기에 존재한다고 가정해주고 문제를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뺀 만큼 존재하고, 그래서 전기장은 요 전하 밀도 나누기 입실은 제로로서 전개의 세기가 플러스 파에서 마이너스 판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가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요 시그마 다시인 요 분극 전하 밀도를 우리는 여기서는 뭐다? P라는 기호로 적는다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P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P에 대해서 풀어보면 요 값이 얼마가 된다? P 이꼴은 시그마 마이너스 입실은 제로 2가 되는데, 이 전하 밀도를 일반적으로 뭐랍니까? 이 전하 밀도, 전속 밀도 그냥 D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D 마이너스 입실은 제로 2 이렇게 표현하고요. 전하 밀도는 입실은 S 입실은 제로 2 마이너스 입실은 제로 2가 된 거죠. 요 전하 밀도 D라는 것은 요 값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입실은 제로 2에서 입실은 제로가 똑같으니까 묶어내고, 그래서 입실은 제로, 여기는 입실은 S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2도 오른쪽으로 묶어냅니다. 1을 묶어내니까 분극의 P는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다른 말로 전하 밀도가 원래 주어진 전하 밀도는 이건데, 분극 전하 밀도 때문에 실제 전하 밀도는 요만큼, 뺀 만큼이 된 거죠. 요 전하를 우리는 뭐다? 겉보기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내부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그만큼보다 감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는 요 진전하에서 분극전하를 뺀 만큼의 세기로 감소된 양으로 발생되더라. 원래 공기 콘덴서에 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분거의 세기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거의 세기가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자, 요 형태로도 변형이 됩니다. 여기서 D 값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E 값을 전기장의 세기를 전압밀도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다 뭘 곱해야 됩니까? 곱하기 입실론을 곱해야 뭐가 됩니까? 전압밀도 D가 된 거죠. 나누기 입실론을 곱해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적어보면 입실론 제로, 입실론 S-1 전기장의 세기 곱하기 입실론이 바로 입실론 S 곱하기 입실론 제로죠. 입실론 S 곱하기 입실론 제로를 곱하면은 자, 요 값은 위에 값은 뭘로 바뀌고 요 값은 전압밀도 D로 바뀌고 전속밀도 D로 바뀌고 자, 요 값이 가까이 곱해지죠. 첫 번째 곱하니까 요거 약분돼 버립니다. 없어져 버리죠. 남는 거는 입실론 S네요. 그래서 입실론 S 분지 1 입실론 S-1 D가 되겠네요. 요걸 각 항에 곱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면 곱하면 1이 되고요. 두 번째 하면 곱하면 입실론 S분지 1 D로 변환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 공식이나 요 공식은 같은 공식이구나. 이거는 전기장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이건 전압밀도에 대해서 공식화한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식은 요 앞에 있는 요 크기를 우리는 뭐다? 자이라고 이야기하죠. 자이 이렇게 X로 표현하고 자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분극률이라고 이야기해요. 분극률. 그 중에서 요 분극률 중에서 요 안에 들어가는 요 값을 우리는 비분극률이라고 하고 자이 X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은 모든 공식 안에 들어가는 것은 주로 0보다 큰 값이 돼야 되는 거예요. 0값이 큰 값이 돼야 되니까 요 앞에 입실론 S-1은 맞는 편이에요. 근데 1 마이너스 입실론 S 이렇게 하면 이건 맞는 편이다 틀린 편이다. 요 입실론 S 값은 무조건 1보다 크나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맞는 편인데 이렇게 하면 0보다 작은 값이 돼버려요.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미로 입실론 S 분지 1 마이너스 1하면요. 요 입실론 S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입실론 S 분지 1은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돼요. 역수로. 이게 작은 값 빼기 큰 값이니까 요건 음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표현이고요. 반대로 1 마이너스 입실론 S분지 1 이렇게 표현된 거는요. 요 값이 1보다 작은 값이죠. 그래서 1 빼기 1보다 작은 값이니까 0보다 큰 값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맞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로로 들어간 것이 뭐다? 0보다 크게 되기 때문에 요 편이 맞는 편이고 요 편이 맞는 편이고 요 편은 잘못된 편, 요 편도 잘못된 편이다. 보기에 그렇게 놓으면 가려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극률에서 보면은 우리가 분극의 종류를 보면 전자분극, 이온분극, 배양분극 이렇게 세 가지 분극의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고요. 자, 배양분극은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콘덴서의 합성입니다. 자, 공기 콘덴서인 상태에서 일부 간격의 유인체를 사유했습니다. 근데 유인체를 어떻게 사유했다고요? 이런 식으로 유인체를 사유했습니다. 이만큼. 이때 콘덴서 용량을 C2라고 이야기하고요. 남아있는 콘덴서 용량, 요 공기 상태의 콘덴서 용량을 C1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요 C1과 C2가 어떤 연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직렬이에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극판에서 아래에 있는 극판으로 전기가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어떤 경로입니까? 모두 C1, C2를 통과하는 경로 하나밖에 없죠. 그럼 C1과 C2는 직렬로 연결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값은 저항의 백렬처럼 구하죠. 이렇게 또는 뭐다? 이렇게 백렬처럼 구합니다. 그때 각각 C1, C2가 얼마입니까? 요 C1은 간격 D1 분지 공기니까 입실론 제로, 면적은 S 해주고요. C2는 또 빨간 C2는 간격은 D2로 주었죠. 그래서 D2 분지 유준율은 입실론 S로 주어지기 때문에 입실론 S, 입실론 제로, 면적은 S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극판 면적이나 요극판의 면적은 똑같은 거죠. 이어서 C1과 C2 이 공식에 이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1, 1, 2, 2가 들어가는 꼴이다. 이걸 눈여겨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1, 1, 2 때요. 그래서 원래 공식은 D 분지 입실론 S 않습니까? 요 면적을 놔두고 요 유준율이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내려보면은 입실론 분지 1 곱하기 입실론 분지 1이 이렇게 해서
곱해서 내려가죠. 그럼 이거 없어지고 요 밑에 내려갈 때는 거리는 위에 올라가고 유준율이 뭐다? 밑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근데 위에가 뭐다? 완완이고 투의 꼴로 넘어가는 형태다. 이렇게 답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백열 연결입니다. 그래서 콘덴서를 백열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백열이죠. 그래서 공기 콘덴서의 상태에서 이렇게 유인체를 삽입을 했습니다. 얼마만큼? 요 오른쪽에 요만큼 간격만큼 유인체를 삽입했네요. 그럼 요 콘덴서 용량을 우리는 C1이라고 그러고요. 남아있는 공기 상태의 콘덴서를 우리는 뭐다? C2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C1과 C2가 무슨 연결 상태입니까? 아까처럼 요 극판에서 요 극판으로 전류가 흘러갈 수 있는 길이 열로도 흘러갈 수 있고 C1만 통해서 C2만 통해서 흘러갈 수도 있고 C1만 통해서 흘러갈 수도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저항으로 본다면 이런 저항이죠. 두 개의 저항이 있는데 전류가 흘러갈 수 있는 경로가 이렇게도 흘러갈 수 있고 이렇게도 따로 흘러갈 수 있으면 이거 무슨 연결합니까? 백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열 연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C1과 C2의 백열 연결의 합은 저항을 직렬처럼 그냥 두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때 C1은 얼마입니까? 요 C1은 요걸 C1이라고 했네요. C1, C2라고 이야기한다면 C1은 간격은 D로 똑같죠. 간격은 D로 똑같고 유준율은 공기니까 입실원제로 면적은 요 극판의 면적만 이어주면 되는 거예요. 면적이 상당히 작아졌네요. 그래서 S1을 이어주면 되고요. C2는 어떻습니까? 요 콘덴서 용량은 간격은 똑같습니다. 백열일 때는 그리고 유전율이 입실해서 입실원제를 이어주면 되고요. 면적이 이만큼 작아졌죠? 작아진 면적 S2를 이어줘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보면 두 개를 대라면 답은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키포인트는 또 뭐냐면은 요 입실은 S가 만약에 1하면 그거는 뭐다? 공기 상태죠? 전후에 여기도 공기고 여기도 뭐다? 전체가 공기란 겁니다. 그러면은 C 값은 처음 공기 상태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실은 S에 1을 넣었을 때 C 값이 3분지 1 플러스 2 곱하기 1이니까 C제로니까 이건 뭐다? C제로하고 똑같죠? 이렇게 나와야 맞는 정답이에요. 그래서 입실은 S를 그냥 1로 놨을 때 그게 공기의 콘덴서 용량과 동일해야만 정답이 된다. 이걸 좀 숙지하고 문제를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잘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유인체를 일단 삽입하면 그게 직열이건 백열이건 일부분 삽입하면 무조건 정정량마다 증가하죠. 반드시 증가합니다. 근데 몇 배를 증가하냐 그걸 내가 못 구하겠다 하면은 대부분의 문제는 뭐다? 2배 이하입니다. 2배보다는 뭐다? 조금 적습니다. 조금 적게 증가한다. 적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계면 조건입니다. 두 개의 매질의 종류가 다른 경계면에 전개와 전하 밀도가 이렇게 입사하는 경우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 경계면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계면에는 진전하가 없어야 됩니다. 전하가 없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경계면에는 전이의 차가 없어야 됩니다. 전이의 차가 없단 말은 전이차가 같다. 전이가 같다는 말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이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경계면 조건이 성립이 되고요. 그래서 위에 하향 유전율과 밑에 약간 회색의 유전율, 다른 유전율이죠. 그래서 위에 입실он1과 입실он2인 이런 유전율이 다른 경계면에서 전기장이 입사할 때 우리 그 내용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기본은 뭐냐면은 요 유전체의 경계면과 수직되는 성분, 수직되는 성분과 이 파가 이루는 각을 우리 뭐란다? 입사각이라고 그러고 요것과 이루는 각을 꺾여 들어온 각을 뭐다? 굴절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각을 입사각 굴절각으로 정의한다. 이걸 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전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쭉 들어오다가 만약에 유전율이 입실он1인과 입실он2가 있는데 입실он2가 입실он1보다 크다면 굴절각이 요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커져요.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굴절각이 크게끔 이렇게 꺾이는 겁니다. 요 각보다 요 각이 크게 꺾이는 거예요. 꺾이더라도 요것이 뭔 성분이 똑같냐면은 이렇게 요 성분과 요 성분은 같은 거예요.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수평 성분, 이걸 다른 말로 뭐다? 우린 접성 성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계면에 접하는 접성 성분은 같아야 됩니다. 꺾였는데 접성이 같으려면은 이럴 수밖에 안 가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가다가 요 길이와 이 길이가 같기 위해서는 짧아지네요. 그래서 요 길이가 여기서는 짧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개의 세기는 뭐다?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대로 간다면 이게 이렇게 쭉 가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야 될 건데 이게 어떻게 간다고요? 이렇게 굴절각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굴절을 하고 전체적인 길이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요 접선 성분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밖에 못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요 길인데 이만큼 짧아졌죠.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등보다 감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전하밀도는 어떻게 되냐? 전하밀도는 이렇게 됩니다. 전하밀도는 쭉 들어오다가 이제 자 아래쪽에 유진율이 큰 경우 입사각보다 골조각이 크다고 그랬죠, 그죠? 큽니다. 그래서 각이 이렇게 그대로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꺾여서 들어온다는 거죠. 들어옵니다. 근데 아까는 요 접성 성분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 멈췄죠. 근데 이번은 법성 성분이 같은 거예요. 뭐가요? 요 길이와 요 길이 같은 건데 이걸 우리는 법선이라고 그래요. 요 성분을 우리는 법성, 수식된 성분을 법성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을 때까지 쭉 가야 됩니다. 쭉 가서 요 길이가 같으면은 이제 뭐다? 멈춘다는 거죠. 요 길이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비교하면 요 아래쪽 길이가 크죠, 그죠? 그래서 전하 밀도는 D1보다 D2가 훨씬 뭐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개 같은 경우는 뭔 성분이 같고요? 전개는 요 성분이 같은 거예요. 요 성분. 요 성분과 요 성분. 이걸 우리는 접선 성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하밀도는 뭔 성분이 같다고요? 요 성분과 요 성분이 같은 겁니다. 요 성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우리는 법성 성분이라고 합니다. 법선. 그래서 외울 때 이건 법선, 이쪽에 있는 건 뭐다? 접선.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나라는 성분은 접선, 수식된 성분은 뭐다? 법선. 이렇게 외우죠. 자, 그러면은 요 성분을 어떻게 찾느냐? 요 삼각형에서 요 빨간 성분은 어떻게 찾느냐? 요 각이 세타라면 요 크기를 구하는 것은 여기 있죠? 요 크기를 구하는 것은 삼각형에서 전체 크기에다가 사인을 곱해주면은 요 수평된 성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완 사인 세타 1이 되는 겁니다. 이 성분은. 요 성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각이 세타 2니까 2 사인 세타 2가 된 거죠. 이 성분이 두 개가 맞더라고요.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접성 성분이 같다를 식으로 적으면은 요 성분의 길이와 요 성분의 길이 같다. 2완 사인 세타와 1과 이 2 사인 세타가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법성 성분이 같다는 걸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요 성분은 뭔 성분으로 합니까? 이 각을 가지고 전체 길이 D에다가 뭘 취해주면 된다? 코사인을 취해주면 된 거야. 그래서 이 성분은 D1 코사인 세타 1이 되고요. 자, 요 길이나 요 길이가 같은 거죠? 요 길이는 얼마냐? 전체 길이 D2에다가 뭘 취한다고요? 요 각의 코사인 성분을 취해주면 된 거야. 그래서 요 길이는 D2 코사인 세타 2가 되는데 이 두 개가 맞다고요? 같다는 거죠. 그래서 법성 성분이 같다는 걸 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공식을 물어보죠. 그래서 전개는 뭔 성분이 같고요? 접성 성분이 같고 그걸 말로 쓰면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속 밀도는 뭔 성분이 같다고요? 법성 성분이 같고 그걸 공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놓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암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외울 때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자, 뭐 억지같이 보이지만은 속세를 떠난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속세 떠나가지고 스님이 들똥말똥한 사람을 우리는 법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속세를 떠난 법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속세를 떠난 법사. 자, 그리고 전개는 반대로 뭐다? 접성 성분이 같더라. 그래서 전속이니까 법선이니까 같으니까 전개는 반대로 접선이 같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세를 떠난 법사가 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뭐다? 항상 다니면서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머리도 깎아주세요, 뭐 돈도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DC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D는 뭐하고 묶인다고요? 코사인하고 묶입니다. 전하밀도, 전속밀도는 코사인으로 묶여서 이것이 엄연한 것이 속세를 떠난 법사가 된다는 거죠. 전속밀도는 법성 성분이 같다는 의미를 식으로 표현한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전개는 뭐다? DC니까 D하고 코사인하고 묶이니까 E는 사인하고 묶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공식을 나눠버리면 요 공식이 나옵니다. 사인 나누기 코사인은 탄젠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공식으로 나와요. 공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와 나누기 탄젠트 이거는 입실과 나누기 입실은 2로서 위에가 1, 밑에가 2, 위에가 1, 2죠. 물론 두 개가 2, 1, 2, 1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분이 위에, 다른 성분이 아래
그래서 위에 숫자나 아래 숫자가 같은 숫자가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요 세 개의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말로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입사각, 굴절각은 유준율의 비라고 요 두 개의 의미 있어 우리가 요걸 해석하는 거예요. 즉 유준율이 큰 쪽으로 더 많이 굴절하고요. 자, 그리고 전개 여기 있는 요걸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전개는 유준율이 적은 쪽으로 많이 모이고, 자, 요걸 가지고 해석하면은요. 전속 밀도 유준율이 큰 쪽으로 집중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걸 공식화하면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요걸 이제 잘 외워야 됩니다. 유준율이 입실환이 크다면 입사각 굴절각 중에서 입사각이 크고요. 전화밀도 D1, D2에서 D1이 크고요. 전개만 반대가 되더라. 즉 입실원 2 쪽에 전기장이 세기가 세더라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입실원 2가 입실원 1보다 크다면 각도 세타 2가 크고 전화 밀도도 D2가 크고 전개만 이 완이 크더라. 즉 전개만 좀 이상하죠. 전개가만 이상해요. 우리 전개가 이 장이 주의지 않습니까? 전기장에 대해서 배우는데, 근데 쫄따구인 유준율이 내 쪽으로 와 하니까 그쪽으로 가기가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가지고 또 문제에 놓죠. 이렇게 놓습니다. 자, 이 그림이 두 개가 같은 그림처럼 보이지만 한 개는 전기력선의 그림이고요. 요 그림은 전속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전기력선이 어디에 많이 모입니까? 이 안쪽에 많이 모였지 않습니까? 전기력선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전개를 눈으로 보이는 선으로 그린 게 전기력선이에요. 그래서 이 안쪽에 전개 E2와 바깥쪽에 전개 E1이 있다면 안쪽에 전개가 많이 모였다는 거니까 이 2가 크다는 겁니다. 이럴 때 유준율이 어느 게 큽니까? 아까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전개의 크기와 유준율의 크기는 방향이 반대죠. 반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가 이 2가 크다면 유준율보다 입실원 1의 유준율이 크다는 거죠. 바깥의 유준율이 크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 그림이 전속의 그림입니다. 전속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하밀도 D를, 이걸 다른 말로 전속 밀도라고 이야기하죠. 전속 밀도를 선으로 그리는 게 전속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D1의 전속선이 있고 여기는 D2의 전속선인데 D2의 전속선이 크다는 걸 의미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준율은 어느 쪽이 큽니까? 유준율은 전하 밀도나 유준율은 같은 방향에 찍어죠. 같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유준율이 큰 쪽으로 전하 밀도가 큰 쪽으로 유준율도 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실원 2가 입실원 1보다 크다. 그래서 그림은 똑같은데 답이 정반대죠. 그래서 주어진 그림이 전기장의 그림이냐 전속의 그림에 따라 가지고 전기장의 그림일 때는 그 전기장의 세기와 유준율은 반대가 되는 거고요. 전하 밀도의 그림일 때는 그 전하 밀도의 크기와 유전율의 크기가 같은 방향이 된다. 그걸 가지고 문제로 낸 겁니다. 4. 경계면에 작용하는 힘. 이걸 맥스웰 응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하 전속은 축적 에너지가 최소가 되게끔 분포가 됩니다. 그 때문에 경계면에 힘이 작은 거예요. 힘은 많은 쪽에서 에너지가 많은 쪽에서 에너지가 적은 쪽으로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넘어가면서 그게 경계면에서 힘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계면, 유준율이 다른 경계면은 유준율에 따라 가지고 에너지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에너지가 전달되면서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준율이 무조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경계면에서 힘은 작용한다. 이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유준율이 큰 쪽에서 유준율이 작은 쪽으로 힘은 작용합니다. 방향은. 그 힘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힘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은 요 공식이죠.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한쪽에 있는 힘과 한쪽에서 힘과 반대쪽에서 힘을 구해서 그것의 차만큼의 힘으로 경계면에서 작용할 건데 각각의 힘은 요꼴을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차기 때문에 요게 나중에 가로로 묶이죠. 요 힘 빼기 2분의 1 이 D의 차 이런 식으로 묶이니까 한쪽 유준율일 때 다른 쪽 유준율일 때 그것이 차로서 구하기 때문에 항상 그 사이가 가로 묶여요. 가로 묶일 때 그 가로는 앞에가 큰 값이고 뒤에가 작은 값을 취한다. 이걸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건에 따라 가지고 그 경계면의 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준율이 입실환이 입실원 2보다 크다는 조건에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이와 전기장과 전하 밀도가 경계면에 수직으로 입사하는 경우, 그래서 경계면입니다. 여기는 입실환이란 유준율이고요. 이 반대쪽은
입실은 2라는 유전율입니다. 이 경계면에 전기장이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수직으로 들어와서 수직으로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자, 그때 작은 힘의 세기는 하고 물어본 거예요. 전기장이 들어왔을 때 힘의 세기는. 자, 수직으로 입사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직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하면요. 이렇게 작용하면 양쪽에서 서로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요. 그래서 이때 힘은 요 내부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요 내부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경계면에 서로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끌려가겠죠? 끌려가는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큰 쪽에서 당연히 힘의 방향은 어딥니까? 유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이니까 이쪽이 크고 이쪽이 작으니까 힘은 뭐다? 요리 가죠. 그럼 당연히 뭐다? 이쪽에 당기는 힘이 세고 이쪽은 뭐다? 힘이 작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끌려가는 힘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요 힘에다가 빼기, 요 힘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빼주면 되는 겁니다. 조금 위로 올려서 볼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 힘에서 요 힘을, 여기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는 세 가지가 있죠. 2분지 1 뭐다? 입실론 2 E2의 제곱 또 있고 2분지 1 뭐다? E2 D2가 있고 2 입실론 분지 뭐다? D2 D2가 있습니다. 자, 의 제곱이죠. D2의 제곱이 있습니다. 그럼 각각 요 힘에다가 요게 첫 번째 봤던 요 공식이 되는 거고요. 요게 두 번째 봤던 요거까지 곱한 게 요 공식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봤던 게 요거까지 해서 요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힘에서 요 빨간 힘, 여기에도 똑같은 세 개의 힘이 존재할 거고, 요와 똑같은 세 개의 단지 완으로 표현되는 세 개의 힘이 존재할 거고요. 그걸 빼준 것이 요 꼴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수직으로 입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으로 입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직 성분이 똑같은 게 뭐였습니까? 예, 입사각 굴절각이 뭐다? 제로라는 뜻이죠. 경계면과 우리가 경계면과 수직 성분과 이루는 각이기 때문에 수직 성분과 이루는 전개의 세기는 이렇게 전개가 들어오니까 입사각도 0이고 굴절각도 뭐다? 0이라는 거죠. 그럼 입사각과 굴절각이 0이라는 말은 E1 사인 세타 1 이꼴은 E2 사인 세타 2고요. 전화밀도 깎아주세요. DC니까 D1 코사인 세타 1 이꼴은 D2 코사인 세타 2인데 이때 입사각 굴절각이 다 같이 뭐다고요? 0, 0이에요. 다 같이 0을 넣으면 위에 식은 뭐가 됩니까? E1 곱하기 0 이꼴은 E2 곱하기 0이니까 E1과 E2는 같다고 이야기 못하고요. D1 곱하기 1 이꼴은 D2 곱하기 1이니까 D1과 D2는 같은 값이죠. 그래서 이때 D1, D2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D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공식에 보면 D 값은 1, 2가 없는 거예요. D 값은 같은 값이니까. 근데 이 값은 요때의 E1과 E2는 다른 값이기 때문에 E1, E2로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D 값이라는 여기에서의 D 값과 여기 D 값이 같은 값이니까 구분 없이 공식을 적은 겁니다. 자, 그래서 공식을 푸는데, 자, 여러분들 기억할 거는 아까 가로안이 무조건 뭐라고요? 0보다 큰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죠. 요 값 아니면 요 값이 나오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입실론 1이 입실론 2보다 크다면 어떻습니까? 이 1과 이 2를 비교하면 이 2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큰 게 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입실론 1이 입실론 2보다 크니까 역수를 취하면 입실론 1 분지 1, 입실론 2 분지를 취하면요.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이 크기 때문에 요 값이 입실론 2 분지 1이 앞에 오는 겁니다. 그만 유심히 보면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계면에 수직으로 입사할 때 힘의 크기는 요 힘이었고요. 그러니까 수직 입사란 것이 입사 굴절각이 0도라는 거니까 전개는 불연속적이고 뭐다? 전화밀도는 연속적이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암기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경계면 입실론 1, 입실론 2 경계면에 전기장이 수직으로 들어온다면 굴절한다 하지 않는다? 굴절하지 않습니다. 입사각과 굴절각이 같다는 거죠. 굴절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D1과 D2 성분은 뭐다? 이게 전속이죠. 전속은 같다. 이렇게 합니다. 전속은 같다. 그러면 전개의 세기는 뭐다? 다르다. 그래서 전속은 뭐다? 연속적이고, 즉 불변이고 변하지 않고, 전개의 세기는 뭐다? 불연속적이다. 다르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림을 가지고 암기해 줘야 됩니다. 수직으로 입사하면 굴절하지 않고 뭔 성분? D 성분인 전화밀도와 전화밀도는 연속적이고 전개는 불연속적이다.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경계면에 전개와 전화밀도가 수평으로 이제 만납니다. 경계면의 수평으로 이런 경계면에
자, 경계면 있죠? 이런 경계면에 여기가 입시론 1, 여기가 입시론 2인데 이게 전기장이 두 개가 전기장과 D1과 E2가 수평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 수평입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만나는 경우 어떤 힘이 작용하면은 미는 압축 응력이 작용해요. 그래서 미는 힘 중에서 세게 미는 쪽으로 밀려가겠죠. 그죠? 미는 압축 응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입시론 1이 입시론 2보다 크다 했으니까 힘은 뭐다? 입시론 1에서 2로 작용하기 때문에 1 쪽에서 미는 힘이 더 세다는 거죠. 이렇게 미는 힘이. 그래서 이게 더 크고 이게 뭐다? 더 적은 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적용하는 힘 아까처럼 3개 2분지 1 뭐다? 입시론 1 E1의 제곱 2 입시론 1분지 D의 제곱과 여기에 작용하는 힘 2분지 1 입시론 2 E2의 제곱 2 입시론 2분지 D의 제곱의 차만큼. 그럼 어디서 되니까 크고 작으니까 요 힘에서 요 힘을 빼주면 되는 거죠. 빼서 정리한 게 요 아래쪽 공식이란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랬죠. 가로안이 뭐라고요? 이 가로안이 항상 뭐다? 0보다 큰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시론 1이 입시론 2보다 크다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입시론으로 표현하면 입시론 1, 입시론 2로 표현한다면 사이가 이렇게 앞에가 큰 값이 들어가야 되니까 앞에가 입시론 1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D로 표현하면 D1과 D2는 방향이 안 바뀌죠. 입시론 1이 크다면 D1도 크는 거예요. 그래서 D도 D1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문제를 보고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그중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님에서 보면은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수평 관계일 때는 반대로 뭐가 전속 밀도가 다르고 전개의 세기가 같은데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수평으로 입사할 때는 요 입사각과 굴절각이 경계면에 대해서 수직 성분과 이루는 요 각이 뭡니까? 90도죠. 그래서 입사각 굴절각이 90도이고 전하밀도는 같지 않고 전개의 세기는 같습니다. 그래서 전개가 이번엔 연속적인데 요 관계는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수직일 때 뭐다? 전하밀도가 같고 그리고 굴절하지 않는다. 요것만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